안녕하세요. 3일차 롱코비드와 후유증 대처를 위한 서울시민의 슬기로운 생활 라이브 방송 1일차에 이어 3일차 방송을 진행하게 된 강량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김혜민 PD님께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고 내일 모레는 다시 김혜민 PD께서 바통을 넘겨받게 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나들이 처리되면서 롱코비드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날씨도 좋기 때문에 밖에 나들이를 나가고 싶은데 이 후유증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가 확진되거나 잠재적 확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 최소 2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해당 증상이 다른 질병으로 설명하기 힘든 경우를 롱코비드 증후군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의 27%에서 33%가 롱코비드 후유증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코로나 확산 방지와 감염 후의 증상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롱코비드 후유증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 그제 라이브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이 롱코비드 후유증이 무엇인지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유튜브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접속하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롱코비드 후유증 다들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채팅창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 지인의 경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 다 갈무리했다가 오늘 출연하시는 전문가 선생님께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롱코비드와 후유증 대처를 위한 서울시민의 슬기로운 생활 라이브 방송은 전문가 포럼, 롱코비드 후유증 특집 방송, 롱코비드 후유증 마음챙김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롱코비드 후유증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집 방송은 1부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과장님께서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준비해 주신 내용을 듣고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앞선 강의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과장님 대기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편하게 평소에 좀 모습이 긴장되는 모습. 네, 편하게 강의를 하시면은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이 롱코비드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소희 과장님께서 준비해 오시는 강의를 먼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과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면 과장님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강의하시는 중간중간에 제가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피드백 남겨주시면 그 피드백도 종합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 강의 중간중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저기 물이나 커피 한 모금 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롱코비드 혹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먼저 했었어야 되고요. 감염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지속되는 증상이나 징후를 다 모아서 롱코비드 혹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부르는 엄브렐러, 소위 엄브렐러 텀이고요. 여기 이렇게 우산이 보이시죠? 뭐 피로, 인지기능 저하, 가슴 통증, 숨 답답함, 근육통, 두통, 이렇게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우리가 이게 롱코비드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때 후유증이 남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게 지금 신조어이기 때문에 그 정의가 연구에 따라 좀 다양하고요. 또 인구 집단도 다 다르고 또 얼마나 감염 이후에 그러니까 추적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6개월 후에 받는지 3개월 후에 받는지 1년 뒤에 받는지에 따라서 증상이나 빈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연구들을 모아가지고 소위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쭉 검토를 해보면 한 회복기 환자 22에서 한 40% 정도는 롱코비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원인이 뭔지, 뭐 발생률이 몇 %인지, 뭐 위험 요인, 그러니까 누가 똑같이 걸렸을 때 후유증이 많이 남는지, 그리고 진단 진단 체계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예후 앞으로 뭐 얼마나 회복될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WHO에서는 일단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지속되는 증상이나 징후가 12주, 그러니까 한 3개월 되겠죠. 네.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을 때, 그런데 다른 병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닐 때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까지는 이거를 그냥 좀 우리가 많이 아프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정상적인 회복 과정으로 본다는 거죠. 이제 CDC는 조금 똑같은데 이제 한 4주, 그러니까 한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 요 12주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3달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네. 그 이제 많은 분들 시민들께서 이제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코로나가 완치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장기침이 난다거나 아니면 목에 통증이 있다거나 혹은 후각이나 미각이 상실되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12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2주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 이후에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 감기 좀 세게 앓고 나면 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좀 이렇게 병 같은 걸 좀 앓고 나면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네.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4주가 지나거나 혹은 1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들이나 혹은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예. 그건 롱코비드 후유증이라고 WHO나 CDC는 정의를 한다는 거군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 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메타 분석한 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일단 피로감, 이게 한 31%에서 58%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연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레인지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숨이 답답하다는 분이 계세요. 실제 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숨이 갑갑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온몸이 근육통, 그리고 후각장애, 미각장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인지기능장애는 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뭐 이런 건데, 좀 막연히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브레인 포그라고도 부르는데, 또 뭐 잠을 잘 들기 어렵다든지 중간에 자주 깬다든지 잔기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이런 게 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좀 불편한 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질 그리고 생활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그냥 본인만 아는 증상이고요. 남들은 그냥 별로 개의치 않는, 그리고 뭐 학생 같으면 학교 잘 다니고 직장인 같으면 직장 잘 다니고 뭐 주부도 집안일 하고 기능의 대부분은 그냥 본인은 느끼지만 뭐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런데 이게 심한 경우에는 실제 좀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주 이상 지속된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반수에서 나는 좀 삶의 질이 평소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고요. 추적 연구를 해본 결과 지금 아직 시작인 단계는 하지만 1년 이상도 가더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신경정신의학적 증상, 뉴로사이키아트릭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수면 장애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근데 이 퍼센티지는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좀 대표 연구라서 가져온 건데 수면 장애가 한 제일 높게 이렇게 호소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브레인 포그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 어려움 같은 거, 뭔가 좀 안개처럼 막 끼어 있는 듯한. 머리가 하지 않고. 예, 남들은 잘 못 느끼는데 보기에는 좀 평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본인은 뭔가 머리가 좀 멍해, 뭐 좀 답답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불안 증상, 그리고 우울 증상,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건망증 같은 인지장애, 후각상실, 미각상실, 대체로 빈도가 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대신해서 여쭤보면은 과장님께서도 코로나 앓으셨나요? 예. 앓으신 지 꽤 되셨어요? 최근에 오미크론으로 4월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앓으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네, 아직까지 롱코비드 후유증이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군요. 뭐 그걸 롱코비드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저도 후유증이 있고요. 저만 아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제가 기능에 하던 걸 못하는 건 아닌데 확실히 다릅니다. 목소리도 원래 제 목소리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앓고 목소리가 이렇게 저음으로 바뀌어서 지금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소리 아직 지금 안 돌아오셨고 예. 그다음에 또 본인만이 지금 느끼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그 외에도 거죠. 뭐 한 번씩 뭐 이런 거 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계속해서 회복이 되지 않고 뭐 2달, 석 달 계속되면은 그건 롱코비드 후유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후유증인데 우리가 이제 롱코비드라고 연구를 한다면 그래도 한 3개월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크루팅 하는 게 맞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3개월 지났다고 뭐 평생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점점 사람에 따라서 나아질 수도 있고, 또 정도의 차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포는 아닌 게 대부분은 그냥 저처럼 그냥 좀 달라졌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이제 좀 심한 분들이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 과장님 얼른 완치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도 아픈 건 아니에요. 좀 달라진 거고. 컨디션 완전히 회복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르스가 2015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치명률도 높았고요. 한 20-30%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당시 병원 내 감염으로 이제 그렇게 몇 개월 가다가 종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생존자가 148명이 있었는데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가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 빼고 회복되신 분들. 그렇습니다. 생존자들이 그분들 중에 이제 연구에 동의한 사람이 한 63명 정도 되셨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1년, 2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됐었군요.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이 독특한 게 만성 피로를 호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63명 중에 29명이 그 우리가 척도가 있습니다. 그 절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있다 없다로 했을 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이제 자살 척도도 있습니다. 그 자살 척도라는 거는요, 그냥 막 당장 꼭 자살 시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살 경향성에는 주관적인 척도예요. 그냥 자기 보고식. 그랬을 때 그것도 절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T1이 이제 12개월 지나서고요. 그래프 보시면 18개월이 1년 6개월, 24개월이 이제 2년 됐을 때 자살 경향성이 분명히 떨어지는 지죠. 22에서 15에서 10%로. 10%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염 12개월에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24개월에 자살 경향성, 수이사이달리티와 연관성이 회귀 분석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이것도. 메르스가. 그래서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만성 피로와 같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좀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치명률이 다 다르고 하니까 좀 메르스가 있다고 해서 뭐 코로나로 또 꼭 있으라는 법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 피로를 가장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뭐 그냥 주관적인 피로감이 아니라 정말 이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자살 경향성에 영향을 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의욕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은 힘든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심한 분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에 이제 그 바레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의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퍼졌던 메르스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고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50% 정도 유사한 것으로 지금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메르스를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 이거 이소희 과장님도 참여를 하셨네요, 이 연구에. 예, 그러니까 저희 팀이 한 건데 네. 근데 메르스라고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메르스는요 워낙에 훨씬 심합니다. 중증이었으니까. 예, 네. 이거보단 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증 환자하고 보다 비슷하지 조금 더 않은, 심하다.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롱 코비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가설들을 그냥 좀 살펴보면요. 일단 코로나19가 호흡기 질환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기관을 감염이 됐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신 질환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멀티 시스테믹 네이처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그 이후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이건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앓은 분들은요. 근데 더 많은 거는 이제 대부분은 호흡기 질환으로 끝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경 친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론이라고 뇌세포가 있는데 그쪽을 그냥 다이렉트하게 인베이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뭐 좀 약간 변형된 단백질 같은 거를 형성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가설이 있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코로나19 중증으로 사망하신 분들 뇌를 해부했을 때 거기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라고 하는 외국 연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이제 직접 공격하는 걸로 추정을 하는 건가요? 예, 그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셀의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영향을 줘서 만약에 뭐 알츠하이머 병처럼 어떤 좀 잘못된 단백질을 생성한다면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역 반응, 그러니까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로나 초기에는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됐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팍스로비드니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초반에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초반에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그 바이러스 농도 자체를 낮춰주는 약이거든요. 그거는. 네. 그런데 그게 5일 지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결국 뭐가 문제냐면 맞는 사람들은 그냥 나와버리는데 문제가 되는 분들은 중증으로 가는 분들은 면역 반응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거나 그 자가 면역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몸에서 염증들이 막 과다하게 막 발현되는 그로 인한 거죠. 문제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후반기로는 이제 팍스로비드 한 5일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과다 면역 반응이나 자가 면역 같은 게 결국은 롱 코비드의 원인이 아닌가 이런 가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ICU라는 데까지 가시게 됩니다. 네. 거기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이제 그 벤틀레이터라고 인공호흡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일반 병실에서 걸려면은 굉장히 대처가 늦어지니까 그럴 위험이 있으면 미리 내려가 계십니다. ICU에.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일부는 괜찮아져서 다시 올라오시기도 하고 진짜 기계안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어떤 결국 이제 중증 감염 환자분들인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병을 이겨내고 퇴원하신 뒤에 여러 가지 포스트 인스텐시브 케어 신드롬이라고요. 네. 이런 집중 치료실에서 치료 이후에 생기는 증후군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약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는 건가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그 중증 ICU 케어를 하면은요 몸이 쇠약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수술을 받고도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앓으면은 회복이 오래 걸리듯이 사실 거기 ICU까지 들어갔다는 건 거의 그냥 생사의 기로에 서 그랬을 있다가 가능성이 많죠. 회복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디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ICU 환경에 적응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막 한두 달씩 계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격리 해제되고 회복돼서 딱 집으로 오셨을 때 그 조건 하에서 적응돼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린다든지 몸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은 회복되는데 몇 개월씩 연세가 많으시면 더 오래 걸리고요. 이제 그런 집중치료 증후군으로 중증 환자분들은 롱 코비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 ICU 증후군은 그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맞습니다. 중병으로 ICU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다 그러실 수 다행히 회복되어가지고 퇴원하시면 그렇죠. 똑같은 증상.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을 앓으셔서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뭐 오랫동안 만약에 그분이 좀 생사의 기록까지 갔었다 그러면 그 ICU로 오랫동안 하고 나중에 돌아오면은 회복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집중치료 증후군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스페시픽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집중치료 증후군인데 이거를 과연 롱코로나로 넣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앓고 생긴 거거든요. 이게 좀 구분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사실. 또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네, 있을 네, 수 있습니다. 예. 집중치료 증후군인지 중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왜냐면 그 롱코로나 증상 자체도 스페시픽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그 롱코로나는 이런 분들이 다 포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경 친화성 뉴로트로피즘이라고 하는데 네. 바이러스가 뉴런을 공격을 해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이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위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조절이 깨진다든지 네. 또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HPA 액시스라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졸 같은 게 분비되는데 요 축을 체계를 또 망가지게 합니다. 네. 그러면 과다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우리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트레스 너무 오랫동안 확 받고 뭐 탈모가 생겼다. 좀 깜빡깜빡하는 게 생겼다. 이런 그 실제로 뭐 원형 탈모라든지 원형 탈모도 아니면은 있고요. 뭐 그냥 심한 탈모도. 건망증 같은 거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 있죠. 예, 스트레스 확 받고 난 다음에 네. 갑자기 뭐 확 늙었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게 조절이 안 되고 막 과다하게 그 피드백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안 걸려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디스레귤레이션 올 수 있고 또 뇌세포가 아주 미세하지만은 그 뇌회로가 있거든요. 네네. 뇌세포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시냅스라는 걸로 다 연결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망가진다든지 그리고 그런 이제 뉴론 같은 뇌세포구의 염증으로 인해서 일부 뇌세포는 이제 아주 작지만은 뭐 사멸하는 세포가 생긴다든지 네. 이런 영향들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반응으로 인한 물질들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롱코비드 증상 중에 일부는 이걸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가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전들이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확실하게 이거다라는 건 없고 이제 여러 가지가 경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일단 되겠군요. 롱코비드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정의를 내려가고 있는 거고 그분들에 대한 팔로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일부는 이제 연구 결과가 막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인과관계는 끝까지 제대로 규명이 안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왠지. 예, 아마 그렇지만은 그 일부는 또 밝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어떻게 또 예방할 것인가 다음 코로나 그런 이야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잘 걸리는가 지금까지 연구된 것만 그냥 보면은 일관되게 나오는 게 중증도와 여성입니다. 중증도는 중증일수록 더 높다는 건데요. 중증일수록 확실히 퍼티그, 피로감을 더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네. 남성보다 여성이 어쨌든 한 2배 높다고 합니다. 아이쿠. 그 외에 여러 연구가 나이가 많을수록 비만, 그리고 소위 기저질환이 있는지. 공존질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그러면 네. 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가 높다라는 게 이제 일관된 패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럼 여성이랑 남성 사이에 그 증상의 차이 같은 것도 혹시 관찰되거나 보고된 바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사하는 그런 어떤 대사 능력이라든지 네. 그런 게 여성 남성의 개인차도 있지만 여성 남성의 차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성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연구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진 찍어서 나오지 않고 그냥 주관적인 호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설문조사에서 모든 설문조사는 원래 여성이 더 높게 나오는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모릅니다. 이 원인이 뭔지는. 일단은 여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 네. 그 유병률만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2020년 네. 상반기에 코로나에 확진된 생존자가 팬데믹 초기네요. 예. 네, 네. 그 해에 정신과 진단이 발생하는 비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제 제외한 사람은 소아청소년, 네. 일단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고 2020년 이전에 이미 정신과 진단을 받았던 사람을 제외했고요. 발생률이니까 코로나19 사망자는 당연히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 빅데이터죠, 일종의. 네. 그랬을 때 결국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그때는 이제 롱코비드 얘기 있기 전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대조군은 안 걸렸던 사람이죠. 네. 정신과 질환 발생률이 더 높다는 거죠. 12%대 7.7. 7.7%. 예. 그 당시 뭐 코로나 안 걸렸더라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죠. 뭐 거리두기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팬데믹 때문에 뭐 답답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우울했을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근데 걸렸던 사람들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롱코비드인 거죠. 네, 명백한 패턴이 있네요. 이건 유의미한 통계적 유효성이 있는 이거는 거네요. 확실한 유의성이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관만을 한 게 아니라 대표성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어떤 요인이 영향을 줬냐면 코로나19 특수치료가 있으면 더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중증으로 진행되어서 거의 ICU 이런 데까지 그렇죠. 들어갔던 사람들. 예. 산소 치료는 뭐 O2 마스크나 네이저 프롱이라고 콧줄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ICU까지는 안 갔겠지만 그런 산소 치료, 인공호흡 이런 거는 이제 ICU로 벌써 가셨다고 봐야 돼요. 네. CRRT, 에크모 이런 거는 네, 네. 하이플로 옥시즌 테라피라고 이것도 산소 치료인데 상당히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이 더 유의하게 높더라 하는 거를 그 당시 요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도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증 환자가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요. 일단 뭐 기도, 삽관, 인공호흡, CR 이런 것들이 시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요. 네. 아플 수도 있고요. 또 꼼짝 못합니다. 그게 뭐 하나라도 빠질까봐 많이 움직이면은 또 이렇게 잘못하면 이게 싹 발간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 스트레스에다가 실제 체중 감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실제 제가 메르스 때 막 남자분들 한 20kg 빠지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체중만 빠져도요 예민해집니다. 불면증이 그냥 오거든요. 그리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소위 선망이라고요.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호흡까지 가게 되면 기도삭관 때문에 진정제를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재우는 상황인데 그 나중에 이제 좋아지셔가지고 발관을 할 때는 진정제를 줄여서 깨워야 돼요. 네, 네. 그러면 금단형 증상으로 불안이라든지 그 불면이 있는데 꼭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정신과 병리 없이 이거 자체만으로 공포 증상을 호소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약제들이 들어가니까 그 약제 간에 또 뭐 약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불면, 환각, 불안, 또 의심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요 기억이 이제 본인들은 막 평생 간다고도 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폐석회와 같은 후유증도 실제 중증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폐세포 대신에 일종의 흉터로 대치가 돼버리니까 폐 기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잔기침, 가래 이런 게 오랫동안 남는데 확실히 그래서 메르스가 코로나19보다는 더 심각했다는 거고요. 폐석회와도. 흔히 이제 언론에서 폐섬유화라고 하는 거랑도 비슷한 건가요?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증 환자가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네. 롱 코로나가 이제 그냥 비율로 따지면 당연히 유의하게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중증도 문제지만은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 앓을 당시에 어땠는가가 영향을 줄 거다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메르스 생존자 63명을 추적 관찰했을 때 1년 후죠. 네. 그때 이제 PTSD 척도가 있습니다. 네, 네. 42.9%가 절단점 이상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27%가 우울 척도가 절단점 이상, 중등도 이상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럼 1년 후에 이렇게 PTSD 증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PTSD가 네. 우울증을 예측하는 요인이 뭐가 있나 봤더니 메르스 감염 당시 어떤 스티그마를 네. 많이 경험했거나 불안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PTSD가 그 관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울은 이제 본인이
본인의 가족을 메르스 때문에 잃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은 나았지만은 예. 본인의 가족은 그렇죠. 이렇게 세상을 뜬 경우. 맞습니다. 네. 당사자가 유가족인 경우는 우울하고 연관관계가 높았고요. 공통으로 연관관계가 높았던 거는 이제 물론 정신과 기존 병력이 있는 분들은 네. 둘 다 높았고 이런 결과가 그 당시 있었거든요. 그 이소희 과장님 팀에서 엄청 충실하게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 메르스 연구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그때 이게 그 나중에 후유증 그때 가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앓을 때부터 벌써 결정을 짓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후유증을 줄이려면 이제 그때는 뭐 코로나가 다시 올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앞으로 어떤 이런 게 오면은 후유증을 줄이려면은 감염 당시에 좀 우리가 정신 건강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낙인이라는 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낙인은 더 소수일수록 더 심해지고 우리가 머저리티 대부분이 되는 순간 낙인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메르스 때는 정말 소수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1번 환자, 2번 환자, 뭐 맞습니다. 34번 환자 의사, 뭐 예. 43번 환자, 뭐 등등등. 예, 그 뭐 말을 만들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사회의 어떤 말 한마디 시선, 그 당시 불안이 굉장히 어떤 이유로든 높았을 때가 어떤 후유증에까지도 영향을 주니까 그 감염 당시 격리병실에서 정신과적인 케어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코로나19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급성기 때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지금 호흡기 질환이고 내과 질환인데 정신건강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분이 원래 우울증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으면 더 취약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발견한 거는 그렇지 않더라도 새롭게 발생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헬스 앵자이티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건강 불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증상이나 경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오시면은요, 상당히 그 분위기에서 불안해지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제 잘 좋아져서 나갈지, 아니면은 이제 내일 모레 점점 계속 심해져서 내가 폐렴이 더 심해질지, 이런 것들이 그 방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하시게 돼 있어요. 제대로 또 대처를 못해서 갑자기 악화가 되는 건 아닌지. 예, 내 상태는 네, 어떤지 네, 네.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신 상태가 특히 이번 초반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무증상 경증도 사실은 건강 불안은 중증 문제약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본인도 그렇지만 또 있다 보면은 이제 가족도 같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인들 얘기. 그러면 이제 그분들 걱정도 같이 합니다. 뭐 본인도 걸렸지만은 뭐 노모도 같이 걸리면 발을 동동 구르시죠. 그 안에서. 네, 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공황 장애가 있었던 분들 그분들이 그 격리병실에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일단 거기를 못 벗어나니까 엄청 힘드시겠네요. 예, 그래서 좋아졌던 분들도 그 안에서 재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알코올 의존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어제까지 술 드셨다가 코로나19로 격리되면서 못 드시는 상태가 오는데 이제 의존까지 갔던 분들은 금단 증상이 오거든요. 네. 심하면은 선망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시고 여러 가지 뭐 조현병 뭐 이런 정신증이 있던 분들이 또 코로나19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힘들어하시고 또 만성 신체 질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심장 질환, 폐 질환, 당뇨,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은 예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가장 코로나19에 취약한 기저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일단 건강 불안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 갑자기 들어오면은 약이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처방이 잘 돼야 줘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다른 기저질환이 치료가 잘못되면은 중단되면은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약을 일부는 좀 홀드하거나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기 위해서 예. 그 복용 기간이 5일 동안 그렇죠. 이제 약을 이제 약 처방 기존에 하던 약 처방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단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불가피한 경우 네네. 보통 바꿔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사소한 거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수면제가 있는데 그게 못 쓰는 거다. 딴 걸로 바꿔드리는데 그거는 잠이 안 온다. 근데 사실은 잠자리가 바뀌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네. 그렇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옛날 약을 드시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 속에서 굉장한 뭔가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원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예, 뭐 거군요.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런 게 이제 있고 또 격리 그러니까 이거 감염하고 상관없는 건데
격리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인신이 구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그것 때문에 있는 분도 있어요. 네. 내일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격리돼가지고 못할 처지가 된 거죠. 아니면은 뭐 생계형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격리되는 순간에 가게 그렇죠. 문을 못 여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냥 바로 와닿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부부가 같이 걸리면 거기서 서로 또 다른 병원으로 각자 가세요. 네. 그러면 전화를 하시면서 이제 막 먼저 나가면 다음에 확 좋아지시더라고요. 한 분이 먼저 나가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당장에 지금 문을 닫아서 운영을 못하는 문제라든지 또 뭐 집안에 치매 어르신이 있거나 아이가 있을 때 뭐 부부가 같이 확진이 되면 돌봄 문제. 그렇죠.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 예, 당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아니면 또 아이만 감염이 되면은 또 부부 중에 한 명이 또 동반 격리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외롭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금연 스트레스가 또 엄청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안에 호흡기 질환이고 병원이니까 금연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본의 아니게 금단이 되지 않습니까? 네. 니코틴 금단으로 인한 그 짜증, 불면 등등 생각지도 않았던 음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모조리티가 돼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시게 걸려졌네 이렇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그럴 수 것도 없었지. 쉽게 그 정도로 그 부정적 시선 특히 첫 해 좀 심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뭐 왜 말 안 하고 나를 만났어? 뭐 당신 때문에 우리 전체가 피해를 본다. 혹은 이제 스스로 자격지심에 이제 신경이 쓰이신다든지. 그 고려대학교에 서창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유엔 인권위원이세요. 그런데 2020년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성북구 몇 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인권 침해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셔가지고 책까지 한 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염병이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인권 부분에 있어서 예, 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2020년에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수의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는 처음에는 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가지고 막 환자 한 명 한 명의 동선들이 막 다 까발려져가지고 뭐 모텔을 가거나 이런 내용들까지도 공개가 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낙인 찍히고 그 다음에 괜히 구설에 오르고 뭐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 그 공개돼서는 안 될 게 공개됐네요. 그게 취지 자체는 아마도 네. 그 전파를 막아서 공익을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제 잘 지키지 아마 그럼 못해.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그마가 되니까 분명히 뭔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겠죠. 예, 그랬을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회적 시선도 굉장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치료가 길면 길수록 더 힘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은 연속으로 2번 음성이 나올 때까지 퇴원이 안 되셨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열을 해서 이제 치료 이렇게 돼. 그때 고통 겪으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음성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거의 로또 수준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데서 오는 그 무기력감. 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자세히 보시면은 급성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혹시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일 전담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환자 2,600명을 분석했을 때 정신과 F코드입니다. 저희는 정신과 진단명은 네. 18%가 부여가 됐었고요. 하지만 16%는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옛날에 좀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은 분인데 재발하는 그런 거고 완전히 뉴리 그런 새롭게 진단이 한 3% 네. 됐고 어떤 진단이 제일 많나 그냥 봤더니 신경성 질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공황장애 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우울증, 기분장애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이 경우는 뉴리 디벨롭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수면장애 네. 그리고 조현병 있는 분들이 들어오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알코올 사용장애, 지적장애 순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았던 게 주로 이제 뭐 공황, 불안, 우울 이런 게 제일 많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종 감염병 환자 치료에 있어서 어떤 치료의 어떤 퀄리티, 네. 예, 아까 뭐 인권 얘기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정신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케어가 같이 필요한 질환이다.
왜냐하면 네. 다른 사람의 공익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격리돼 있는 분들은 특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심리 검사도 해보면 네. 일 전담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상으로 저희가 전수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3,007명 중에 설문을 완료한 분이 반 정도 되셨거든요. 네. 못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인데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그거를 응답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짜증나고 아파 죽겠는데. 아니, 실제 저희가 그거를 읽게 해드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뭐 치매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 혹은 뭐 지금 산소호흡기하고 언제 어떻게 ICU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감히 뭐 심리 상태가 지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부는 아예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 제외하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정말 난 안 하겠다. 비동의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왜냐하면 그게 격리돼 있으니까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혹시나 뛰어들어갈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네네. 미리 알기 위함이었고요. 저희가 어떤 분들이 케어가 필요한지 미리 스크리닝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척도를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우울, 불안, 뭐 PTSD 이런 거 아주 단축형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짧게 해가지고 정말 몇 장짜리로 최소한의 것만 했을 때 25%가 심리검사상에서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리검사 답한 사람만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우울이 한 15%에서 절단점 이상 나왔다는 거고 PTSD 척도는 그때는 이제 막 걸린 상태니까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13% 절단점 이상이었고 네. 불안이 한 11% 이상 이렇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냐면 사실 어떤 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조기에 예측해야지 저희가 대응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확진이 되었을 때는 특별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미리 알려면 네네. 그거를 이제 미리 알려고 하는데 저희가 모든 환자분들을 그냥 뭐 정신과 의사가 다 PPE를 입고 그땐 PPE 입었습니다. 지금 사종 PPE 입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기 위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정신과 문제가 있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케어를 해드리면 되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문제가 있든 없든 매일 전화 회진하고 하면 되는데 없는 분들 그런 게 없는 분들을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신과약 먹고 있지 않으세요. 네네네. 않는데 옛날에 알았던 분이지만 지금은 다 나았거나 괜찮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재발하는 경우가 혹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생애 처음 한 번도 정신과 뭐 그런 분까지 포함해서 네. 그 예측 그 변수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입원 기간이 긴 경우, 그리고 입원 초기에 우울 척도가 가장 예측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척도 중에서. 그게 절단점 이상인 경우에 결국 나중에 정신과 진단이 붙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까부터 계속해서 절단점이라고 표현하신 건 그 기준치를 넘어서면은 이건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간주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네. 정밀 검사를 요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스크리닝 테스트니까 좀 넓게 잡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저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어떤 병이 있는데 이것도 기저질환에 해당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찰슨 코뮤니티 인덱스를 가지고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찰슨 코뮤니티 인덱스 기준이 심근경색, 신부전증, 말초혈관 질환 같은 혈관 질환하고요. 네. 뇌경색, 일시적 허혈, 이게 이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머리에 갑자기. 혹은 치매. 그다음에 폐쇄성 호흡기 질환, 위궤양, 여러 가지 결합 조직이라고 이게 커넥티브 티슈라고 있습니다. 네네. 간 질환, 당뇨, 반식물수, 만성 신장 질환, 종양, 백혈병, 임파선종, 에이즈 이런 것들인데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질환들이 거기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측률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좀 롱코비드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일단 회복 기간은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리고 진짜 이거 그냥 개인차가 개인마다 다른 거네요. 예.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15주 이내에 호전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전정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 예, 그러면 없던 증상도 생기거나 특히 아까 말씀 들으면 불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심해질 수 네, 네, 네. 있기 때문에 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좋고 코로나19 급성기 증상이 좀 심했던 것 아까 중증 영향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걸 뭐 반드시 뭐 중증이었으면 100% 뭐 아닌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정도를 그냥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가? 네. 일단 뭐 증상이 있어야 되죠. 네. 그냥 아무 증상 없는데 혹시 나 롱 코비드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다른 질환인지 그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할 경우에 오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인데 코로나 이후에 발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체중이 빠지는데 이분이 코로나 때 체중이 빠졌다고 쳐봅시다. 네. 그런데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본인은 롱 코비드 같은데 네. 혹시나 기저질환이 암이 있었어요. 네. 근데 초반에 발견을 못하고 계시다가 고무렵에 이제 좀 이게 심하게 퍼지면 체중이 그것 때문에 저하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코로나 후유증이라니 하고 방치했다가 중요한 질환을 발견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 롱코비드 후유증하고는 관계가 없고 백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하고 나서 몸 상태가 이상하니까 이거 백신 후유증이 아니야라고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본인이 몰랐던 그 본인의 기저질환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괜히 이걸 다 롱코비드로 해서 방치하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다른 뭐 위험한 질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급성 코로나19에 합병증이 가끔 있습니다. 혈전 색전증이라든지 심근심막염 뇌염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걸 그냥 롱코비드다 하지 않고 빨리 병원 가서 진료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꼭 병원에 가서 롱코비드 진단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신경정신의학적 증상이 있다 만약에 그럼 보통 이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는지를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인지기능 저하, 뭐 집중력 장애, 브레인 포그, 뭐 건망증 이런 게 있다고 하시면 사실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롱 코로나의 특징적인 그게 사진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의뢰 이런 경우에는 CT나 MRI를 찍어야 된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롱 코로나를 진단하기 위해서 찍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네. 단지 이게 다른 질환이 의심될 때는 찍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뇌경색이 의심이 된다. 그럼 찍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의사가? 그 의사의 판단이겠네요. 예, 네. 뇌종양이 의심이 된다. 그럼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의심이 안 되는데 롱 코로나를 진단하기 위해서 CT나 MRI를 찍어서 진단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찍어요. 왜 나는 안 찍어줘요? 안 이렇게 하실 찍어져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예, 거죠. 찍을 필요 없어서 안 찍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의사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찍는데. 예, 물어보실 수는 있죠. 네. 왜 안 찍는지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의사가 결국은 그게 다른 질환인 배제가 필요할 때 찍는다는 거죠. 네. 왜냐면 롱 코로나에 브레인 MRI, CT에 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브레인 포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거나 아니면 연구 목적으로 실제 이제 연구 결과 보면은 연구에 만약에 참여하시게 되면 또 찍으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페트 CT를 찍어봤더니 코로나19 약 3달 후 어떤 후유증이 있는 분들이 특정 부위에 뭐 어떤 대사 여러 가지 그런 게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마이크로스코픽한 말씀이에요. 네, MRI나 네. 이런 데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후각장애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란지 이런 분들이 어떤 아주 소위 어떤 기능적인 MRI에서 약간의 뭐 살라무스나 뭐 그 어떤 부위에 그러니까
약간의 패솔로지가 발견이 된다든지 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으로는 해볼 수가 있고 많이 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연구가 잘 돼야 또 나중에 또 질환에 대한 대책을 세우니까요. 이건 굉장히 유용한 팁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예, 예. 굳이 찍을 필요 없다는데 예. 왜 안 찍어주냐고. 예, 그러면 이제 검진 차원에서 찍어보실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반드시 찍을 필요가 있는 거는 롱코로나면은 그러니까 의심되는 게 있어야 찍는 거라는 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은 거고 신경인지 검사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 예, 기억력인지 아니면 뭐 시공간적인 능력인지 그거를 어느 정도 진짜 있는지 그럼 나는 있는 것 같은데 정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신경인지 검사는 뭐 그렇게 뭐 해가 되는 검사도 아니고요. 해볼 수 있고 또 뭐 그 외 심리적인 부분 불안 우울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요게 좀 약간 그렇다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정신과 치료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하던 일을 못하게 될 정도 기능 저하라고 하죠.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다. 그러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롱코비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질환의 경과 네. 그리고 이제 후유증에 결국 면역 반응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네. 우리 왜 스트레스 받으면 감기도 빨리 안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성기 때부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증상이 일부 남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연구가 긍정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게 억지 긍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슬픈 상황에서 막 웃으시라는 게 아니라 좀 과도한 불안 같은 거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다 우리가 알았으니까 좀 앓고 나면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뭐 이런 거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적극적인 대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겠다 그러면은 행동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히 이렇게 회피 혹은 그거를 안 좋은 습관으로 그거를 극복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우울하니까 뭐 술을 드신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회복을 늦춥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롱코비드는 좋아졌는데 안 좋은 습관이 굳어져가지고 그거 회복되는데 1, 2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어떤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방식 그런 것도 좀 건강한 방식으로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자꾸 드시다가 알코올 의존증 같은 걸 앓게 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네. 알코올 의존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네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내가 힘든 걸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있고 예, 나도 다른 사람이 힘들면 한번 물어봐 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좀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의 도움조차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도와드리려면 마음의 문부터 여는 작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모를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겨내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약을 지금 다시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냥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은 뭐 12주까지 지속될 수 있고 22에서 40% 경험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네. 원인은 이제 기관이 여러 개 침범됐거나 신경친화성 과다 염증 반응 그리고 그 ICU 증후군 위험 인자는 중증 감염과 여성 나이 비만 기저질환이고 어큐트 병동에서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고 건보 공단했더니 특수치료 경험과 연관이 있었고 18%가 정신과 진단이 있으니 내과 질환이지만 정신건강적인 케어가 어떤 퀄리티 오브 케어 어떤 우리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진단명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제일 높았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다른 심각한 질환이 배제되기 위해서 이제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치료 방법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정립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이소희 선생님 뭐 강연 너무 명쾌하게 잘 들었고요. 실제로 그 강연을 같이 보신 시청자들께서도 왜 후유증이 나타나는지 교수님 강연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라고 남기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강의라고. 새로워요. 네, 새로운 강의라고. 이제 어제도 네. 있었고 그제도 있었는데 또 어제 그제의 내용과는 또 차별화된 내용이라서 다행입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으셨습니까? 흥미롭게 들으신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도 롱코비드 후유증을 이겨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후기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지금 시점에서 팬데믹 초기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정말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그 여러분들이 되게 호평을 남겨주셨는데 네. 그 질문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 뭐 스트레스를 극복할 만한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 네.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이제 대처 방식이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좋은 취미 저는 굉장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브레인 포그라는 단어를 예. 이번에 들으셨대요. 이번에요? 예, 이번에. 예, 예. 근데 브레인 포그는 코로나 후유증에서만 나타나는 건지, 예. 아니면은 뭐 다른 경우에도 브레인 포그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브레인 포그가 어떤 진단명이 아니고요. 증상입니다. 증상이죠. 본인이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느끼면 그게 그냥 브레인 포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감염 후에 머릿속이 멍한.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어서 뇌에 안개 낀 것처럼 답답하다고 느끼시면 브레인 포그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질문 남기신 분은 네. 브레인 포그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있으면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브레인 포그가 심해서 네. 정말 뭐 굉장히 우리가 집중력을 많이 고도로 필요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인지 기능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죠. 실제로도 그리고 또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업무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건 실제로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사실은 무슨 큰 치매 같은 게 있을 리는 없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다른 질환 감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매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브레인 포그다, 롱코비다 그러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소희 과장님 명쾌한 강의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소희 과장님께 좀 자세한 질문은 2부 시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롱코비드 후유증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소희 과장님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그리고 질의응답을 2부에서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소희 과장님 너무 힘드시거든요. 1시간 동안 이거 폭풍처럼 지금 몰아치셔서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광고 영상을 보고 잠시 휴식하고 나서 2부로 다시 뵙겠습니다. 어둡다. 앞길이 깜깜하다. 배우는 게 빠르고 학교 공부만으로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자습이나 복습, 학원 이런 건 필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답답해요. 친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좀 이러다가 진짜 혼자 다니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보거나 가족들이 보기에 크게 어려움을 전 겪지 않아 보인다 하는 경우에도 의외로 자살 어떤 관련된 시도나 혹은 어떤 이제 시행을 하시는 때가 많고
정말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정말 자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그 어떤 순간의 결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 같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 요인을 차지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친구 관계 친구가 너무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실제로 많이 고립돼 있고 혹은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갈등 상황이 있거나 또 학교 폭력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도 더 어려움을 가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터널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터널에 다른 어떤 주변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주 끝에 있는 그 점 하나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런 어떤 터널을 보는 어떤 현상처럼 다른 어떤 그 해결 가능성들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자살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어떤 이제 아주 좁은 시야가 그 순간 생긴다고 하고 그게 가장 큰 어떤 촉발되는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당장 오늘 내일 정말 순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일 것 같다라고 걱정되는 뭐 SNS 메시지라든지 혹은 친구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위험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져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여러 친구들이 정말 더 위급한 어떤 상황이면 신고를 하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부모님께 상의를 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좀 더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